그날 밤 나는 남편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직접 구웠다.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남편 35번째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를 정성껏 눌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알맞게 차가워진 레드와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한 스테이크,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정성껏 포장한 선물까지 남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스위스 시계였다. 나는 그 시계를 사기 위해 의류 공장에서 급한 주문을 몇 개 더 받아 이틀 밤을 꼬박 세워야 했.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그저 달콤한 행복감이 마음속에 차오를 뿐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온전한 생일 저녁을 선사하고 싶었다. 부부가 함께 고생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시계를 흘깃 보니 벌써 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조바심을 냈다.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남편이 받았다. 전화기 너머는 꽤 시끄러웠다. 기계 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렸다. 여보? 듣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다소 피곤해 보였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나 준비 다 끝났어. 당신 와서 촛불만 불면 돼.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아, 여보. 오래된 창고에 재고가 너무 많아서 부장님이 오늘 밤 안으로 재고 조사를 끝내고 내일 인계하라고 하시네. 아마 아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냥 먼저 먹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남편의 말에 나는 조금 실망했다. 회사의 오래된 창고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골목 끝에 있었다. 그곳은 회사가 임시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빌린 낡은 창고였고 곧 반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일인데 어쩔 수 없지. 그래? 일하느라 힘들겠다. 밥은 먹었어? 나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빵으로 대충 때웠어. 여보, 먼저 자. 나 끊고 일 계속해야겠다. 사랑해. 남편은 서둘러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이미 식어버린 화려한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 케이크랑 선물을 거기로 가져다 주면 어떨까? 분명 깜짝 놀라며 기뻐할 거야. 생일도 축하해주고 일도 일찍 끝내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 남편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나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상자에 담고 선물 상자를 챙겨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문을 나섰다. 창고로 이어지는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어 살짝 몸을 떨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면 창고 안이 불빛으로 환하고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옮기는 소리가 나야 했. 하지만 창고 전체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먼지 낀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혹시 일을 다 끝내고 다른 길로 갔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질러진 상품 더미도 일하는 사람도 없었다. 상자 위에 놓인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남편 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몇 달 전 골목 끝집으로 이사온 이웃 여자 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웨이브진 긴 머리와 날씬한 몸매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남편의 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손이 지금은 너무나 다정하게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무거워져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귀가 먹먹해졌다. 나무십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도 밤벌레 우는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날카롭고 잔인한 고통뿐이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몸을 숙여 유라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찌나 귀에 거슬리고 역겹던지. 그리고 남편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내 눈앞에서 길고 뜨거운 키스를. 이것이 그가 늦는 이유였다. 재고조사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속이고 자신의 생일날에 나를 배신했다. 우리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분노와 고통이 해일처럼 몰아쳐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그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이 극에 달하자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대신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이 찾아왔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해졌다. 우는 것, 소란을 피우는 것, 그래서 멀었지? 거짓된 변명을 듣고 그들 눈에 불쌍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나는 이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선물 상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들이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낡은 창고 주변을 훑어보던 내 시선은 정문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는 커다란 철제 자물쇠에 멈췄다. 미친 것 같지만 단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케이크와 선물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갔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철문 두 짝을 조심스럽게 맞닿게 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러고 나서 자물쇠를 집어들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은 잠겼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내 작품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나는 창고 뒤편, 낡은 주 전원 차단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망설임 없이 나는 있는 힘껏 차단기를 내렸다. 퍽, 작은 불꽃이 튀더니 창고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안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과 남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이야. 살려줘요. 그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다. 잘 됐군. 나는 주머니에서 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며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주소록에서 이웃집 민석 씨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았다. 그는 유라의 남편이었다. 나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다가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민석 씨? 지금 집에 계세요? 나는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억지로 짜내며 말했다. 저희 집 근처 낡은 창고에 차단기가 합선됐나 봐요. 깜깜한데 남편은 손님 접대하러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와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민석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창고 안의 광경을 목격했을 때 나의 연극은 어떻게 계속될까? 전화기 저편에서 민석 씨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했지만 여전히 아주 친절했다. 수진 씨, 합선이라고요? 위험하겠네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제가 금방 가서 봐줄게요. 5분만 기다려요. 그의 목소리는 내 남편의 능글맞고 교활한 말투와는 달리 진솔하고 꾸밈이 없었다. 순간
이 소동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이 그의 아내를 껴안고 키스하던 모습이 떠오르자 그 희미한 동정심은 즉시 사라졌다. 그도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맞은편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곧 펼쳐질 연극 전체를 관찰하기에는 충분히 가까운 곳이었다. 창고 안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밖에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문 열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다. 반면 유라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나약하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렸다. 지훈 씨,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정말 애처롭게 들리는군.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약속대로 5분도 채 되지 않아 민석 씨의 육중한 모습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답게 키가 크고 건장했다. 손에는 손전등과 전기술이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수진 씨,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그가 크게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창고에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안에 누구 있어요? 그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 씨, 저예요. 지훈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문이 밖에서 잠겼어요. 정전까지 됐고요. 어떻게 좀 열 수 없을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기쁨에 차 있었다. 민석 씨는 남편이 그 안에 있는 것에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어떻게 밖에서 잠길 수가 있지? 어디 봅시다. 그는 손전등으로 자물쇠를 비췄다. 이건 바깥 자물쇠인데 누가 일부러 두 사람을 안에 가둔 거예요. 큰일 났네. 남편이 소리쳤다. 아마 도둑놈들 짓일 거예요. 우리를 가둬놓고 근처 집을 털러 간 거겠죠. 민석 씨, 자물쇠 좀 부숴주세요. 제 아내, 아니, 이웃인 유라 씨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녀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이야기를 잘 지어냈다. 하지만 그 서투른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민석 씨는 자기 아내가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도구 가방을 뒤져 볼트 커터를 찾았다. 낡은 철제 자물쇠는 그의 힘을 견디지 못했다. 몇 번의 압박 끝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칠흑 같은 공간이 드러났다. 민석 씨가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손전등 불빛이 훌고 지나가다가 멈췄다. 그의 온몸이 석상처럼 굳어졌다. 나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창고 안의 광경은 더할 나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아내 유라는 옷이 흐트러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은 그렁그렁했다. 그리고 내 남편 지호는 옆에 서 있었는데 셔츠 단추는 풀어헤쳐지고 얼굴은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우연히 함께 갇혔다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공기는 끈적하게 굳었고 밤바람마저 멎은 듯했다. 오직 손전등 불빛 속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유라, 지훈 씨. 두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석 씨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끔찍한 감정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점차 명확해지는 잔인한 진실. 유라는 남편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 내 남편 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거짓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유라를 가로막으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민석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뭐. 민석 씨가 포효했다. 그의 외침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 그는 더 이상 온화하고 꾸밈 없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내 남편을 보았다. 내가 묻잖아. 너희들 여기서 내 등 뒤에서 무슨 고양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냐고. 바로 그때 나는 내가 등장할 때라고 결심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여전히 케이크 상자와 생일 선물을 들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지훈 씨, 민석 씨, 다들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나의 등장은 세 사람 모두를, 특히 내 남편을 놀라게 했다. 그는 나를 보고 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수진,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당신에게 생일 케이크 가져왔어요.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순진한 목소리로 말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깜빡였.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있는 유라를 보며 걱정스러운 척했다. 유라 씨,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의 연기는 상황을 아이러니의 절정으로 몰고 갔다. 민석 씨는 나를 보고 다시 자기 아내와 내 남편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쓰디쓴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유라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여보, 내 설명 좀 들어봐요. 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따기. 소리가 유라의 뺨에 자국을 남기며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 골목 전체에는 그 따기 소리의 메아리와 유라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만 남았다. 지우는 그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말리려 했지만 민석 씨는 이미 내 남편의 멱살을 잡고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너, 이 좋은 친구 놈아, 감히 내 아내랑 바람을 펴?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행동을 했다. 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뒤집고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케이크 상자가 튕겨나가면서 초콜릿 케이크는 산산조각 났고 사랑하는 남편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는 크림 범벅 속에서 번져나갔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과연 나의 실신 연기는 모두의 눈을 속이고 두 배신자를 부인할 수 없는 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까? 작은 골목 안의 혼란은 내가 실신한 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나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로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민석 씨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나약한 애원 소리가 섞여 들렸다. 민석 씨, 진정해요.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 아마 남편이 주먹 한 대를 맞은 모양이었다. 유라가 비참하게 우는 소리도 들렸다. 여보, 그만 때려요. 제발요. 나의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전기를 끄는 주모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진 불쌍한 피해자, 가련한 아내로 나를 탈바꿈시켰다. 이제 모든 관심과 의심은 저 두 배신자에게 쏠렸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어깨를 거세게 흔드는 것이 느껴졌다. 수진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수진 씨, 민석 씨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그 두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 후에야 나를 기억해낸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한 척 손을 들어 머리를 감쌌다. 여기가 어디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척했다. 지훈 씨는요? 유라 씨는요? 아까 제가 봤어요. 나는 말을 흐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연기는 민석 씨를 완전히 설득한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미안함과 동정심이 서렸다. 그가 급히 나를 부축해 일으켰. 미안해요, 수진 씨. 제가 너무 흥분해서.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가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나는 곁눈질로 남편이 한쪽 뺨이 부어오르고 입가에 피가 맺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여전히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민석 씨에게 기대며 몸을 떨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집에 갑시다. 민석 씨가 말하며 나를 부축했.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더하지 않고 두 죄인을 어두운 골목의 창피함과 굴욕 속에 남겨둔 채 그대로 떠났다. 집으로 가는 짧은 길 동안 나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 나는 침묵했고 가끔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다. 옆에서 걷던 민석 씨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문 앞에 도착해서야 나는 속삭였다. 민석 씨, 오늘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창피해요. 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요. 모든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의 큰 등에는 분노와 고통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 문이 닫히자마자 내 얼굴의 모든 약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졌다. 나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첫 번째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주연 배우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릴 시간이었다. 약 30분 후 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도둑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집에 들어왔다. 뺨의 부기는 붉게 부어올라 꽤 비참해 보였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당신 정신 들었구나. 몸은 좀 어때?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당황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르더니 다시 나와 내게서 멀리 떨어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수진아, 오늘 밤 일은.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 여자랑 나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오해야. 나는 그의 뻔뻔함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오해. 내가 마침내 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설명해봐. 아내가 있는 남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한밤중에 깜깜한 창고에서 만나 서로 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게 그게 대체 어떤 종류의 오해지. 그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우리는 그냥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녀가 사업에 대해 조언을 구했거든. 너무 어두워서 그녀가 발을 헛디뎠고 그래서 내가 그냥 부축해 준 거야. 바로 그때 민석 씨가 도착한 거고 그게 다야. 그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가 나를 3살짜리 아이로 생각해서 그 설명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논쟁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섰다. 피곤해, 쉬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다.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 거실에서 자는 것 같았. 그가 서성이는 소리, 한숨 소리, 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편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불안이 후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일을 크게 벌일까봐, 민석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나를 피하려고 일찍 출근한 게 틀림없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 사서 부엌에 뒀어. 데워서 먹어.
오늘 밤 일찍 들어갈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위선적인 말이 필요 없었다. 내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다. 벨도 누르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아마 남편이 열쇠를 드린 모양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얼굴을 굳혔다. 수진이, 너 이리 와서 앉아봐. 할 말이 있다.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지훈이가 네가 아주 늦게 들어왔다고 하던데. 맞니? 그녀가 신문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 꼴을 좀 봐. 결혼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훈이를 내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니?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늦게까지 놀다 온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내가 항상 존경하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쓰라린 감정이 차올랐. 어머니, 지훈 씨에게 어젯밤에 뭘 했는지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걔가 뭘 했겠어?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지. 그런데 너는 어디 갔었냐고? 또 어떤 놈이랑 히히덕거리다 와서 남편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심하게 모욕했다. 그녀의 눈에 나는 영원히 변변찮은 며느리일 뿐이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었고 그녀의 귀한 아들은 항상 옳았다.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가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내가 왜 잔인해지는지 원망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 비난과 맹목적인 아들 편들기에 나는 이 순간 어떤 해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나를 죄인으로 단정했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치며 논쟁하는 대신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님, 어젯밤엔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랑 커피 마시다가 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님과 지훈 씨를 걱정시켰네요. 죄송합니다. 나의 180도 다른 태도의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질책하고 꾸짖을 긴 말을 준비해왔지만 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허를 찔린 것이다. 네가 잘못한 걸 알면 됐어. 그녀는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듯 더듬거렸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그녀가 늘 하던 잔소리를 계속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끊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제가 의류공장 일에 너무 몰두해서 가족을 돌보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달라지도록 노력할게요. 지훈 씨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게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연극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살기 등등하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가정이 최우선이야. 내 공장에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내 화장품 값이나 되겠지. 이 집 경제는 여전히 지훈이한테 달려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그녀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왔다. 어머님, 몸 좀 녹이세요. 아침 일찍 오셔서 추우셨죠. 나는 그녀 앞에 찻잔을 놓으며 효심 깊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의 복종적인 태도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누그러뜨렸.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훈계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봐라. 이렇게 순순히 굴면 집안이 평화롭잖아. 어젯밤 일은 그냥 넘어가 주마. 너 지훈이한테 잘해. 맨날 인상 쓰고 뚱하게 대하지 말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 아내 얼굴이 초상집 같으면 질리기 마련이야. 밖으로 놔두는 건 당연한 거지. 그녀는 아들을 두둔하며 은근히 나를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연기 계속해보세요. 당신네 모자의 연극이 얼마나 갈지 지켜볼 테니. 한참 동안 나를 훈계한 후 시어머니는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고 내 안에서 막 싹트려던 반항의 불씨를 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나는 즉시 내 계획에 착수했다. 나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남편과 그 이웃 여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확실한 증거. 하지만 나는 혼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말다툼을 할 정신적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나는 미소와 풍성한 저녁 식사로 그를 맞이했다. 왔어요?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만 했어요. 나의 태도에 그는 놀랐다. 그는 나를 탐색하듯 쳐다보더니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사 내내 나는 지난밤의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일에 대해 물었다. 나의 평온함이 그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오늘 아침에 어머니 오셨었지? 네, 오셨어요. 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뭐라고 안 하셨어? 그냥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안 됐는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이해해주니 다행이다. 여보, 그만해요.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더 이상 당신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게요. 어제 일은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게요.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응? 나의 말과 함께 체념한 듯하고 가련한 눈빛은 지훈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다가와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 여보. 네가 가장 이해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그가 껴안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속에는 경멸뿐이었다. 배신자의 약속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이 신뢰가 필요했다. 그가 경계를 늦추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모범적인 아내가 되었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다. 저녁에는 공장일이 아무리 바빠도 일찍 퇴근해 저녁을 짓고 남편을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고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지훈은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쳐놓은 달콤한 덫에 금방 빠져들었다. 그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잊었고 그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며 살기로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방심하기 시작했다. 몰래 하는 통화가 잦아졌고 갑작스러운 야근도 더 빈번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내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의 오토바이에 작은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 또한 그의 새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내가 준 낡은 휴대폰에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필요했던 증거들이 차례차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야근한다고 말한 날들의 이동 경로는 회사가 아니라 교회의 모텔이나 호텔로 이어졌다.
유라와의 달콤한 메시지, 뜨거운 데이트 약속이 모두 기록되었다. 그는 심지어 내가 발급해준 가족카드로 애인에게 줄 선물을 사고 호텔비를 결제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증거를 모을수록 내 마음은 차가워졌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이 길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동맹이 필요했다. 나와 같은 적을 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민석 씨였다. 과연 민석 씨는 나와 협력하는 데 동의할까? 그리고 나의 다음 계획은 얼마나 잔인할까? 거의 일주일 동안 증거를 수집한 끝에 나는 남편과 유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손에 넣었다. 데이트 일정, 만남 장소, 달콤한 메시지, 심지어 내 카드로 결제된 호텔 청구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지만 나 혼자 행동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양쪽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나처럼 상처받고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민석 씨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창고에서 그들을 잡은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도 고통과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처럼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가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직면했을 때 분명 크게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갈 수 없었다. 그러면 그가 의심할 것이다. 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핑계가 필요했고 기회는 주말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이웃을 통해 민석 씨가 거리 끝에 있는 낡은 집을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도록 심플한 오피스룩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나는 그 거리로 차를 몰고 가 꽤 멀리 주차한 후 걸어갔다. 내가 얻은 정보대로 민석 씨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열심히 시멘트를 섞고 있었다. 그는 훨씬 더 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은 그를 더욱 고달파 보이게 했다. 그는 조수 없이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고된 노동으로 슬픔을 잊으려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민석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가 깜짝 놀라 돌아섰다. 나를 보고 그의 눈에 당혹감과 회피의 기색이 스쳤다. 수진 씨. 그가 서둘러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여긴 어쩐 일로? 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나가다 뵙게 돼서 인사드리려고 들렀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나의 질문은 그의 아픈 곳을 건드린 듯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흙손으로 시멘트를 섞었다. 그럭저럭요. 그가 중얼거렸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민석 씨,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일에 대해서요.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자 민석 씨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명백해졌는데. 네, 명백해졌죠.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의 감정과 신뢰를 짓밟았어요. 이대로 괜찮으세요? 그는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괜찮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한바탕 때려줄까요? 이미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요? 그녀는 여전히 제 아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그녀를 버릴 수 없어요. 버리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결정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는 내 말을 생각하는 듯 조용했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다.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마침내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불편해요. 내일 오후 3시에 호숫가 바람 카페에서 만나요. 거기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나면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그의 마음에 호기심과 정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만남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잠재적인 동맹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배신당한 두 사람. 우리는 함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구석 자리를 골랐다. 나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준비해 두었다. 정확히 3시 민석 씨가 도착했다. 그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어 더 단정해 보였지만 퀭한 눈과 피곤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나도 빙빙 돌리지 않고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다. 이것 보세요. 내가 말했. 화면에는 GPS 추적기에서 추출한 지난 한 주간의 남편 이동 경로가 상세히 기록된 엑셀 파일이 있었다. 빨간 점들이 그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빽빽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X 모텔, Y 호텔, 교회 Z 모텔, 모두 그가 출장이나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과 일치했다. 그 옆에는 남편과 유라가 나눈 달콤한 메시지들이 있었다. 너무 보고 싶어. 오늘 밤 옛날 거기서 만나, 자기야. 오늘 그 잔소리꾼 마누라가 또 잔소리해서 죽는 줄 알았어. 자기랑 있을 때만 즐거워. 용돈 좀 보냈는데 받았어? 민석 씨는 볼수록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내 남편이 내 카드로 그의 아내에게 사준 옷과 비싼 화장품, 호텔비 결제 내역을 캡처한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가슴이 들썩이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그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 정말 쓰레기들이군.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새로 새어나왔다. 그놈이 당신 돈으로 내 아내를 먹여 살리고 내 아내는 당신 남편 돈으로 나를 속이고 다녔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며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바로 남편이 그날 밤 창고에서 잡힌 후 우리 집을 나서자마자 유라에게 건 전화였다. 나는 그 낡은 휴대폰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녹음 파일 속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정말 짜증나. 갑자기 마누라가 나타나서 분위기 다 망쳤어. 화내지 마, 자기야. 유라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쳤다. 그럼 내일 밤에 다시 만날까?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남편한테는 동창회 간다고 거짓말할게. 그래, 좋아.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어. 그런데 내가 말했던 그 땅 투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남편한테 얘기해봤어? 얘기했지. 근데 그 양반이 계속 생각 좀 해봐야 한다고 미적거려. 시골뜨기가 투자에 대해 뭘 알겠어. 그냥 자기가 결정해. 내가 어떻게든 그 양반 돈 빼낼 방법을 찾아볼게. 녹음이 끝나자 민석 씨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돈까지 사기당할 뻔했던 것이다. 한 남자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렸다. 그들이 내 돈까지 사기치려고 했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네, 맞아요.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 제 남편은 우리 부부의 공동 저축으로 땅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 아내를 부추겨서 당신 돈을 빼내 함께 투자하도록 하고 있죠. 나는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땅,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일 땅이에요. 일 사는 건 창문 밖으로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 남편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도 더 큰 판의 졸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유라, 그녀는 알아요. 그녀와 그 땅을 중개한 사람은 친척이거든요. 마지막 진실은 민석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았다. 그의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돈을 사기치고 애인과 공모하여 그와 내 남편 모두를 파산시키려는 덫을 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계획된 음모였다. 민석 씨는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들썩였. 나는 그가 우는지 아니면 곧 폭발할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에 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무력하게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상처받은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으세요. 우리의 동맹은 고통과 불타는 복수심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과연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성공할까? 그리고 그것은 두 배신자를 어떤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으로 몰아넣을까? 동맹이 결성된 후 나와 민석 씨는 상세한 행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화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감정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리고 특히 재정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노린 덫은 바로 지훈과 유라가 꾸미고 있던 땅 투자 계획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것이 자신을 증명하고 아내의 의류 공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에게 기대어 사는 것에 항상 열등감을 느꼈고 이 땅은 그가 모든 희망을 건 도박이었다. 유라에게는 두 남자로부터 돈을 빼낼 기회였다. 우리는 그들을 막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 덫에 뛰어들도록 진행을 돕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착한 아내 역할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뭐 새로운 소식 있어요? 지훈은 밥 먹기에 바빴는데 내 질문에 약간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띈다던데. 내가 무심하게 말했다. 내 친구가 교회의 땅을 샀는데 몇 달 만에 2배로 올랐대요. 안타깝게도 나는 땅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아니면 한번 해봤을 텐데 내 말은 지훈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빛났지만 여전히 겸손한 척했다. 그것도 시기랑 위치에 따라 다르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처럼 잘 알면 좋을 텐데. 우리 부부 공동 저축 통장에도 꽤 모였죠?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던데. 계속 은행에만 두는 것도 이자가 별로 안 붙잖아요. 혹시 좋은 투자처 있으면 과감하게 해봐요. 나는 당신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요. 나는 가장 매력적인 미끼를 던졌다. 나는 투자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저축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과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정확히 자극했다. 지훈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척했다. 내가 좀 알아볼게. 돈 문제는 장난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알아봐야지. 그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계산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내가 준비한 덫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민석 씨 쪽에서도 그 역시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라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배려 깊게 변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심지어 그녀에게 작은 팔찌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변화에 유라는 매우 놀라고 기뻐했다. 그녀는 남편이 화를 풀었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다정함 뒤에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TV를 보고 있을 때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라야, 미안해.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날카롭게 굴었어. 당신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당신을 더 이해하고 함께 나누도록 노력할게. 유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기댔다. 당신이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민석 씨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에 나한테 땅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것 같아. 돈을 그냥 두는 것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신이 잘 알아봐. 괜찮다 싶으면 우리 부부가 같이 하자. 민석 씨의 말은 유라에게 자극제와 같았다. 그녀는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당신이 날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옆집 수진 씨 남편인 지훈 씨가 소개해준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수익 보장된대요. 그래, 당신을 믿어. 민석 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5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하나 있는데 내일 내가 해지해서 당신한테 줄게. 당신이 전적으로 결정해. 내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는 셈치지 뭐. 그는 배를 띄웠다. 5천만 원. 그것은 그가 수년간 힘들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는 배신한 아내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기 위해 그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양쪽에서 모두 청신호가 켜지자 지훈과 유라는 날개를 단 호랑이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지훈은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이 절친한 친구와의 사업 프로젝트이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거짓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성공을 빌었다. 유라도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녀는 민석 씨에게 이것이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몇 달만 지나면 그들의 가족이 인생을 바꾸고 좋은 집과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석 씨도 그저 웃으며 아내를 격려했다. 땅 매매 계약이 체결되던 날, 한 카페에서 지훈과 유라는 기쁨에 찬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나와 민석 씨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그들이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찍었다. 그들이 중개인, 즉 유라의 친척과 즐겁게 악수하는 순간을, 그들이 음모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을, 그 사진들은 그들의 공모 사기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덫은 닫혔고 먹이는 그물 안에 완전히 갇혔다. 총 1억 3천만 원, 나와 민석 씨의 피땀 어린 돈이 사기꾼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깝지 않았다. 우리는 그 돈이 곧 돌아올 것이며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준 자들의 몰락과 함께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개발 계획에 대한 비밀의 장막이 내려올 날을 기다리는 것. 과연 두 배신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재정적 붕괴가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땅 거래가 완료된 후 지훈과 유라는 부유한 미래를 꿈꾸며 환희에 찬 나날을 보냈다.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명랑해졌다. 그는 휘파람을 불고 가끔 꽃을 사와서 꽂아두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곧 유능한 투자자가 되어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 그는 자신의 웃음이 나중에 겪을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유라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석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인터넷으로 고급 빌라와 외제차 모델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상류층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다. 속임수와 배신 위에 세워진 삶. 그녀는 계속해서 지훈에게 나와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 뜻하지 않게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 민석 씨는 교묘하게 유라의 휴대폰에 녹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우리가 들은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 지훈 씨, 도대체 언제 그 늙은 마누라랑 헤어질 거예요? 녹음 속 유라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쳤지만 조급함도 묻어났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모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살아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다.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그 여자 의류 공장이 지금 장사가 아주 잘 되거든. 기다려야 해. 그 땅이 팔려서 우리만의 돈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기다려요? 유라가 쏘아붙였다. 그거 알아요?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나한테 비정상적으로 잘해준단 말이에요. 불안해 죽겠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아닐까요? 의심이 많기는. 그 시골뜨기 촌스러운 남자가 뭘 알겠어? 아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한테 보상해주고 싶은 거겠지. 지훈이 안심시켰다. 걱정 마요. 내가 그 양반 돈 더 뜯어낼 방법이 있으니까.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패션 매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아들 엄청 아끼니까 절대 거절 못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돈과 재산은 우리 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더 이상 달콤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오직 계산과 이용뿐이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배우자인 우리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그들의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내 옆에 앉아 녹음을 다시 듣던 민석 씨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아마 고통이 극에 달해 차가운 증오로 변한 모양이었다.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꿈꾸게 내버려둬. 한편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 나는 개발 계획 정보가 공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절정으로 이끌 충격. 사건을 만들어야 했. 나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잠시 안부를 물은 후 나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 그 지역의 상세 계획 지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주민센터에 공개적으로 게시될 예정이었다. 이 정보는 아직 비밀이었고 업계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정보를 한 사람에게 우연히 흘리기로 결심했다. 내가 입이 가벼워서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녀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아들의 재능을 맹신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이 곧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분명 사방에 떠들고 다닐 것이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토요일 저녁, 나와 남편은 평소처럼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 식사 중에 나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는 척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엿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일부러 베란다로 나가 통화했다. 여보세요, 민지야? 웬일이야? 뭐라고? 그 지역 개발 계획이 곧 공표된다고? 정말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세상에, 완전 특급 정보네. 알았어. 정말 고마워. 오늘 밤에 남편한테 바로 얘기해야겠다. 우리 부부도 거기 땅 조금 사뒀거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전화를 끊은 후 기쁨에 찬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TV를 보는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반짝이는 것을 흘깃 보았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우리 땅값이 곧 10배로 뛸 거래. 내 친구가 방금 알려줬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그 지역이 생태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공표한대.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놀라더니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자랑했다.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요. 시어머니도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아들이 똑똑하고 성견지명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였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이 하는 일이 틀릴 리가 없지. 이번에 내 마누라가 감히 너를 무시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 전체에 그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아들이 곧 부동산 재벌이 되어 수십억 원을 벌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 화려한 미래를 그렸다. 그녀는 또한 아들이 곧 아이도 못 낳는 늙은 아내를 버리고 더 젊고 예쁜 아내를 얻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 미끼는 던져졌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낳았다. 이웃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축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일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온 친척이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 거짓된 칭송에 취해 자신의 도박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유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더욱 지훈에게 이혼을 재촉하고 민석 씨의 돈을 빼내려 애썼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풍선은 최대한 부풀려졌고 이제 작은 바늘로 톡 찌르기만 하면 되었다. 월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꿈꾸던 자들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그리고 나는 내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조금 초조했다. 오늘은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날이었. 나는 바로 공장으로 가지 않고 그 땅이 있는 주민센터를 한 바퀴 돌았다. 멀리서도 게시판 앞에 모여있는 군중이 보였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의 이웃인 몇몇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폭탄이 터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조용히 차를 몰고 지나갔다. 내가 거기서 목격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지금 그들의 얼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희망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하는 모습. 나는 익숙한 카페로 차를 몰고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시키고 기다렸다. 분명 몇 분 안에 내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번호라는 것을 알았. 그녀의 번호는 내가 오래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렸을 것이다. 나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 너 나를 속였어. 우리 가족 전부를 속였다고.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랑과 의기양양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이 섞인 광적인 비명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조금 멀리 떨어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님을 뭘 속였다는 거죠? 아직도 시치미를 뗄 테냐. 그 땅, 그 개발 계획, 그거 다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 너 알고 있었지? 일부러 내 아들한테 사라고 속인 거지. 그렇지? 그녀가 소리쳤다. 아, 그래요? 나는 놀란 척했다. 저도 친구한테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훈 씨한테도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결정은 그 사람이 직접 알아보고 스스로 한 거예요. 왜 저를 탓하세요? 나의 말은 순진하면서도 책임을 깨끗하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다. 너는 독사 같은 년이야. 네가 내 아들 수억 원을 날리게 했어. 알아? 정말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잃었어요? 나는 계속 연기했다. 세상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랑 오빠, 진정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은 깊은 조롱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첫 번째 연극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이제 두 주인공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다. 지훈 쪽에서는 그가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마 너무 창피해서이거나 아니면 유라의 분노에 대처하느라 바빴을 것이다. 민석 씨가 보내준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그들의 말다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요. 왜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당신이 잘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질책으로 가득했다. 나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하고 변명으로 가득했다. 나도 사기당한 거야. 그 중개인 놈이 아주 확신에 차서 말했단 말이야. 사기당한 거야. 아니면 당신이 멍청한 거야. 그거 알아요? 당신을 믿고 내가 남편을 속이고 돈을 빼내서 당신한테 줬어요. 이제 다 날아갔다고요. 내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그냥 투자 실패했다고 말해.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 보통이라고? 당신 말 참 쉽게 하네. 그게 5천만 원이야.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라고. 내 돈 돌려줘. 당장 돌려줘. 어디서 돈이 나서 돌려줘. 내 돈도 다 거기 들어갔는데. 난 몰라. 그건 당신 사정이지. 만약 내 돈 안 돌려주면 내가 왜 악랄해지는지 원망하지 마. 그들의 말다툼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유라의 울음 섞인 욕설로 끝났다. 거짓과 돈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무너졌다. 그들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비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스스로 곱씹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 탐욕, 그리고 배신에 대한 대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처럼 무거웠다. 지훈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와 대화를 거부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욕하며 모든 죄를 내게 돌렸다. 나는 조용히 듣다가 전화를 끊었. 한편 민석 씨도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라에게 모든 것을 알았다고, 친구를 통해 그녀의 말을 다 들었다고 말했. 그는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과 아들의 옷을 쌌다. 나는 당신처럼 거짓말쟁이의 잔인한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멍하니 있다가 소리치며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민석 씨는 아들을 데리고 단호하게 떠났다. 유라는 텅 빈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큰돈까지 잃은 채 혼자 남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의 몰락은 나와 민석 씨가 계획한 대로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같은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악독한 여자도 나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큰 폭풍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그들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더러운 수작을 부릴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맞설 힘이 충분할까? 지훈의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의 비겁하고 남 탓하는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나였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는 행동을 시작했다. 솔직한 대화가 아니라 사소하고 은밀하지만 악의에 찬 괴롭힘이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한밤중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침실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아주 크게 켜거나 친구들과 시끄럽게 통화하며 나와 아이가 잠들지 못하게 일부러 방해했다. 내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 그는 즉시 쏘아붙였다. 여긴 내 집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싫으면 나가. 집에서의 식사도 고문이 되었다. 그는 내가 만든 모든 음식을 비난했다. 너무 짜. 너무 싱거워. 먹다 남은 음식 같네. 그는 국그릇을 식탁에 엎지르고는 치우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그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 더러운 수법으로 내 정신을 괴롭혀서 내가 집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 했다. 그와 동시에 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미쳐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에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탕한 여자이며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부적을 썼다고 내 의류 공장이 잘 되는 것은 몸을 팔아서라고 말했다. 그 악의적이고 조작된 말들은 수다스러운 이웃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엿보는 시선과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받기 시작했다. 저기 봐, 지훈이 마누라야. 겉보기엔 순해 보이는데 정말 무섭다더라. 높은 사람이랑 붙어먹어서 저렇게 큰 공장을 차렸대. 괴롭힘은 내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어느 날 아침 절정에 달했다. 유라가 학교 정문 앞에서 내 길을 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된 채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보였다. 거기서 이 여우 같은 년. 그녀가 소리쳐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끌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오늘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러고는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고 할퀴려 달려들었다. 나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아들을 등 뒤로 밀치고 동시에 동영상 녹화 모드로 설정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학교 앞에서 저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있어요. 나의 행동에 유라는 멈칫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고 주변의 비난 어린 시선을 보았다. 그녀의 공격성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지려하지 않았다. 너 감히 동영상을 찍어. 이 남편 도둑년아. 네가 내 남편을 유혹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남편과 제 남편이 창고에서 스스로 만난 거예요. 피해자는 저라고요. 아니면 그날 밤 불륜 현장을 잡은 영상을 모두에게 공개해 드릴까요? 내 말은 치명타와 같았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너, 감히.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죠? 창피해야 할 사람은 당신과 제 남편이지. 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자 학교 가게 길 좀 비켜주시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녀는 군중의 수군거림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학교 앞에서의 대결은 일시적으로 유라의 공격성을 잠재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내 남편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아들 학교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과자와 장난감을 들고 아이를 유혹하려 했다.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한테 오렴. 할머니가 선물 줄게. 그녀가 다정하게 불렀다. 아들은 아직 어렸지만 그 거짓을 느낀 듯 했다. 아이는 무서워서 내 등 뒤에 숨어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손자를 유혹하지 못하자 그녀는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봤지? 네가 아들한테 할머니까지 미워하도록 가르쳤어. 너는 독한 엄마야. 넌 벌 받을 거야.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지나쳤다. 그들은 우리 모자의 삶을 긴장과 피로의 연속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밤에 자주 놀라 깨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내 아이가 그런 유해한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었다. 침묵과 대응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었다.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을 끝낼 총공격. 나는 유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민석 씨와 다시 만났다.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빛 아래로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상세한 이혼 소송장을 작성했다. 불륜 사진, 녹음, 영상, 사기 음모 증거,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정신적 학대와 괴롭힘에 대한 증거까지. 민석 씨도 똑같이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법원에 소송장만 제출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통해 알게 된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들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의 일부, 가장 자극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나는 그저 동네에서 점잖게 보이던 한 가정과 관련된 불륜 사기 스캔들에 대한 정보를 흘렸을 뿐이다. 언론은 이런 이야기에 매우 민감했다.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다. 언론이라는 폭탄이 곧 터질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들의 모든 거짓과 추악함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과연 이 총반격이 나의 악몽을 끝낼 만큼 강력할까? 그리고 배신자들은 법과 여론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내가 조용히 준비한 언론이라는 폭탄은 마침내 터졌지만 그 파괴력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 대형 인터넷 신문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도시 X를 뒤흔든 불륜 사건 전말. 아내, 창고에서 남편과 이웃 여성 불륜 현장 덮쳐 수억 원대 사기 음모 드러나. 기사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동네, 낡은 창고, 그리고 극적인 불륜 현장 급습에 대한 너무나 특징적인 세부 사항들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 몇 시간 만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놀라운 조사 능력을 가진 네티즌들은 금세 지훈과 유라의 신상을 찾아냈다. 그들의 사진은 온갖 비난과 욕설이 담긴 댓글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남편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완전 쓰레기네. 저 상간녀도 보통이 아니야. 남편이랑 애인 돈까지 사기치려 했다며. 아내분만 불쌍하지. 바람 맞고 돈까지 뜯길 뻔했네. 여론의 폭풍은 해일처럼 덮쳐와 지훈과 유라의 삶을 완전히 침몰시켰다. 지훈은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엿보는 시선과 수군거림에 직면해야 했다. 이 스캔들은 그의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의 상사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 개인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유라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지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고 항상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그녀의 아들은 불륜남이 되었고 미래의 며느리는 온 사회의 저주를 받았. 그녀는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굴욕을 견딜 수 없었지만 아들의 잘못을 깨닫는 대신 모든 분노를 내게 쏟아부었.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내가 있다고, 내가 일부러 자기 가족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악독하고 미친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 그녀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내 아들과 내가 애지중지하는 의류 공장이라는 것을 알았. 어느 날 점심 내가 공장에서 급한 주문을 감독하고 있을 때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속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진 어머님, 빨리 학교로 와주세요. 민준이 할머니가 오셔서 난동을 부리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차로 달려가 미친 듯이 학교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나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가 정문 앞에서 선생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자를 만나겠다며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얘 할머니야. 내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어. 비켜. 그녀가 소리쳤다. 어르신, 아이가 수업 중이라 들어오실 수 없어요.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선생님들이 말리려 했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녀는 선생님들을 뿌리치고 맹수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였구나.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내 아들을 망치더니 이제 내 손자까지 빼앗으려는 거냐? 오늘 내가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따귀를 피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을 때리다니요. 내 며느리 놔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오셨는지 모를 친정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서 계셨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문 닫고 해결하세요. 여긴 학교지 당신이 와서 소란 피울 시장이 아니에요. 친정어머니의 등장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시어머니는 기세가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지려하지 않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늘 하던 억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친정어미랑 짜고 시어미를 괴롭히네.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죽겠다. 나는 그저 내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안 된다니. 그녀의 연극은 다른 곳에서라면 몇몇 사람의 동정을 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사가 퍼진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입씨름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 나는 곧장 학교로 들어가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학교 보안을 강화하고 그녀가 절대 내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 내가 나왔을 때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공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사건 기록을 작성했다. 그녀는 창피함과 굴욕 속에서 파출소로 연행되었. 하지만 나는 그녀 같은 사람에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와 아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다른 목표, 내 의류 공장으로 눈을 돌렸. 며칠 후 여러 부서의 합동 단속반이 갑자기 내 공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내 공장이 소방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 없이 노동자를 고용하며 탈세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 나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더러운 수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권력과 인맥,
비록 그것이 동네 수준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이용해 내 사업을 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다. 내 공장은 설립 초기부터 모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모든 서류와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차분하게 단속반에 협조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했다. 한나절의 조사 끝에 그들은 어떤 위반 사항도 찾아내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가야 했다. 시어머니의 연극은 다시 한번 실패했지만 그녀의 악독함은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법과 관련된 더러운 수법까지 감히 사용했다. 과연 그녀는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음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시어머니가 준비한 중풍으로 입이 돌아갔다는 연극은 꽤나 공들인 것이었다. 의류 공장에서 망신을 당한 후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지훈에게 전화해 내가 자신을 화나게 해서 혈압이 오르고 기혈이 막혀 이제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맹목적으로 효자인 지훈은 황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모셨다. 그는 심지어 친척들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중병에 걸렸다고 그는 가족들로부터 압박의 물결을 만들어 내가 굴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내가 집에 있을 때 지훈의 고모뻘 되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 그녀의 목소리는 질책으로 가득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가 저 지경이 되셨니? 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이 돌아가셨단다. 지훈이가 혼자서 걱정하고 있어. 너도 며느리인데 어서 가서 어머님 좀 뵈어라. 나는 듣고 있자니 웃음이 터질 뻔했. 그들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연기하고 그들의 연극을 희극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정말요, 고모. 어머님 많이 안 좋으세요? 나는 당황한 척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시내 병원의 유명한 신경과 의사인 친구 웅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 웅이는 듣고 나서 크게 웃었다. 내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시다. 알았어. 나한테 맡겨. 너는 환자를 내가 보내준 주소로 데려오기만 해. 내가 특별한 한의사를 준비해 놓을게.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입을 일부러 살짝 빗돌게 하고 눈을 감은 채 가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 지우는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척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오자 그는 즉시 일어나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봤어? 만족해?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됐는데 이제 기뻐? 나는 말대꾸하지 않고 침대 가까이 다가가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진찰받게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아주 용한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풍이나 안면마비 전문이세요. 그분이 보시면 틀림없이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떴다. 호기심이 생긴 듯했다. 지훈은 의심했다. 어떤 한의사인데 믿을만해. 이미 병원에 왔으니 의사 선생님께 맡기자. 오빠는 몰라서 그래. 내가 말했다. 이분 정말 용하세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맥만 짚어봐도 무슨 병인지 다 아시고 기계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입 돌아가고 반신불수된 사람도 많이 고치셨대요. 우리 그냥 한번 가봐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호기심과 아마도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의했다. 그녀는 시골 한의사가 자신의 연극을 알아챌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훈도 내게 설득당했다. 그래서 나와 그는 여전히 걷기 힘든 척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웅이가 보내준 주소에 있는 한의원으로 갔다. 한의원은 작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한약 냄새가 났다. 갈색 옷을 입고 수염과 머리가 하얀 한의사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바로 완벽하게 변장한
내 친구, 의사 웅이었다. 웅이는 시어머니에게 앉으라고 하고 맥을 짚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과 나는 옆에 서서 숨죽여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웅이는 눈을 뜨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군, 참으로 이상해. 그가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선생님,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어르신의 맥은 중풍 환자의 맥이 아니오. 웅이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히려 화가 난 사람의 맥과 같소. 기가 위로 치솟고 간에 화가 쌓였으나 경락이 막힌 흔적은 전혀 없소이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신음소리를 내며 버텼다. 선생님, 제가 몸이 영 불편해서요. 입이 자꾸 떨리고요. 아, 그거라면 쉽소. 웅이가 웃었다. 제가 몇 군데 침을 놓아드리면 금방 나을 것이요. 하지만 제 방법이 좀 특별해서. 그러고는 그는 나무 상자에서 침 세트를 꺼냈다. 하지만 그 침들은 쇠꽃챙이처럼 이상할 정도로 크고 길었다. 침이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반짝이는 침들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렇소. 웅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얼굴, 입 주변,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을 것이요. 조금 아프겠지만 기혈이 다시 순환하고 입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잡힐 것을 보장하오. 그는 가장 긴 침을 하나 집어 시어머니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자, 누우시오. 이제 시작하겠소. 이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다. 아니, 저는 침 맞을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입도 더 이상 비뚤어지지 않았.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 서성였다. 보세요, 다 나았어요.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우는 옆에 서서 입을 벌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다 나으셨어요? 그래, 다 나았다. 아까 차가 너무 흔들려서 그랬나 보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도망치듯 서둘러 문을 나섰다. 웅이는 뒤에 서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 허허, 어르신 병이 참 빨리도 낫는구려. 실로의학의 기적이오. 진료비는 5만 원인데 아드님께 받겠소이다. 그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멍하니 지갑을 꺼내 돈을 내고는 서둘러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연극은 이보다 더 희극적일 수 없게 막을 내렸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한 셈이 되었다. 나는 한의원에 서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연극은 아마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처참한 실패 후에 그들은 또 어떤 수작을 부릴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더 미치광이 같고 위험한 행동의 시작이 될까? 침술 연극의 비극적인 희극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창피함과 분노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 그는 나를 한번 보고 다친 어머니의 방문을 한번 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정교한 연극을 했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 나는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이번 일을 겪고 나면 적어도 지훈이 자신의 완벽한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극이 실패하며
체면을 구긴 시어머니는 나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고 더 악독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집안의 투명 인간 취급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밥을 차려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방에서 혼자 먹었다. 그녀는 나를 고립시키고 내 집에서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중간에 낀 지훈은 매우 곤란해졌다. 그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위로하고 또 내게 와서는 엄마가 화나셨으니 당신이 좀 참아라고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참아야 하죠. 내가 되물었다. 그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나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긴장감을 이용해 나를 지치게 만들어 내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목적을 달성할 뻔했다. 나는 정말 너무 지쳤지만 떠날 수 없었다. 지금 떠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워야 했다.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한 것은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그날 내 의류 공장에는 급하게 맞춰야 할 큰 수출 주문이 있었다. 나는 거의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집은 어둡고 썰렁했다. 시어머니와 지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를 위해 음식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생각이었다. 내가 막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피곤하지 않은지 묻지 않았다. 그의 첫 마디는 비난이었다.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은 해? 이래야 했어요. 내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맨날 일이지. 그가 쏘아붙였다. 오늘 엄마 몸이 안 좋았던 거 알아?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 통도 없고. 네가 며느리 맞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아침에 나갈 땐 괜찮으셨는데. 괜찮긴. 오후 내내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셨어. 나는 회사까지 쉬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너는 어땠어? 내 공장에 빠져서 가족은 내팽개치고 그는 갈수록 흥분해. 할 말 다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고요?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가족을 내팽개쳤다고 말하는데 당신은요? 당신은 이 가족을 위해 뭘 했죠? 휴대폰만 일하고 집에 와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아내와 자식은 내버려둔 것 말고는? 당신이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적이 없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돈 좀 번다고 나한테 잘난 척 가르치려 들어? 네. 내가 소리쳤다. 그 돈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이지 누구한테 손 벌린 게 아니에요. 그 돈은 내가 존중받을 권리,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참지 않을 권리를 줬어요. 이 버릇없는 여자. 당국꽃이 말이 껍지. 이 버릇없는 여자. 그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향해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퍽, 내 머리가 차가운 벽돌 벽에 세게 부딪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가 윙윙거리며 귓가에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어. 오늘 내가 너한테 예의가 뭔지 다시 가르쳐주마. 뒤통수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고통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그가 나를 때렸.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손을 댔다. 모든 정,
마지막 희망의 조각까지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그가 두 번째 가격을 위해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출입문이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 벽 모서리에서 작고 붉은 LED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며칠 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한 직후에 몰래 설치한 미니 보안 카메라였다. 나는 지훈 같은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나는 옳았다. 그가 나를 밀치고 넘어뜨린 순간부터 마지막 협박의 말까지 그의 모든 폭력적인 행동이 선명하게 녹화되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가 들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흉포한 표정은 사라지고 극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당신. 그가 말을 더듬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승리감이 차올랐다. 네, 맞아요. 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게 녹화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 하지만 이번에는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고 나는 내가 승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뒤통수에 쑤시는 통증과 함께 돌처럼 굳은 결심을 안고 일어났다. 어젯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동영상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밤새도록 마지막 반격을 계획했다. 더 이상의 연극도 말다툼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법과 진실을 이용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나는 공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민석 씨가 소개해준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에게 땅 사기 음모부터 어젯밤의 폭행까지 모든 사건을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 녹음 파일, 메시지,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카메라 영상을 그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는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폭행죄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명예훼손과 소란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날 이혼 소송장과 함께 고소장이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되었다. 모든 일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나설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것은 변호사가 처리했다. 한편 집에서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무엇을 할지는 몰랐다. 나의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웠다. 지훈은 수없이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때로는 용서를 빌고 때로는 협박했.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일을 크게 벌이면 난 모든 걸 잃게 돼. 네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아직 내 며느리라는 걸 잊지 마. 나는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모든 것을 조용히 저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와 마주해야 할 날이 왔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아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민석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이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나는 통쾌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인과응보가 찾아온 것이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울부짖고 떼를 쓰며 내가 자신들을 모함하고 해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환장과 경찰이 제시한 초기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 연행될 때 그는 조금의 기계도 없이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말없이 따라갔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동네에 큰 스캔들이 되었다. 착한 며느리가 시댁의 폭력과 재산 탈취, 음모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어머니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이전의 모든 동정심은 경멸과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명예와 체면을 스스로 파괴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고 나는 그 싸움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나는 단지 이혼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양육권을 되찾고 내게 속한 모든 재산을 되찾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정에 서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의가 나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이혼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리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공동명의의 집에서 나와 두 모자가 임시로 살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준 그곳과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다. 내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의류 공장은 여전히 잘 운영되었고 아들도 더 이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살지 않게 되자 다시 명랑해졌다. 하지만 나는 시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꽤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혼을 거부하고 재산 분할을 거부하며 심지어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내가 시댁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뻔뻔함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법정에 선 날 나는 그들과 마주했다. 지훈은 초췌했고 10년은 늙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롭고 악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내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시작했다. 내가 민석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충실한 아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내가 민석 씨와 카페에서 만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신속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 만남이 단지 각자의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피해자 간의 협력이었음을 증명하는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그 후 우리의 반격 차례가 되었다. 내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훈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큰 화면에 상영되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지훈의 흉포한 표정과 협박적인 말들이 모든 것을 고발했다.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었다. 저건 수진이가 먼저 도발해서 그런 거예요. 걔가 버릇없이 굴어서 제 아들이 화를 낸 거라고요. 하지만 그 약한 변명은 명백한 폭력 행위를 가릴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불륜, 땅 사기 음모, 그리고 자금 횡령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상세하고 완벽하게 수집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내 변호사가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들을 폭행, 명예훼손, 사기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기절했고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과연 그들에게 내려질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 후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재판은 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나와 지훈의 이혼을 허가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시댁의 생활 환경이 아이의 심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고
특히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려하여 법원은 아들을 내가 직접 양육하도록 결정했다. 지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졌다. 재산에 관해서는 공동 명의의 집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지만 집 구매와 월 상환금의 대부분이 내 수입에서 나왔. 지훈이 공동 재산을 횡령하여 불법 투자한 행위를 고려하여 법원은 집 가치의 70%를 내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단지 30%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공동저축기금에서 임의로 인출한 8억 원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었다.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법원은 모든 사건 기록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죄 및 사기죄로 지훈은 피할 수 없는 법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명예훼손과 공공질서문란죄로 큰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오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침내 수년간 이어진 악몽이 끝났다.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 아들,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예와 자유를 되찾았다. 재판 직후 지훈은 수사를 위해 구속되었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고 친척과 이웃들의 비난과 외면을 받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시골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지훈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리석음과 배신에 대한 너무나 비싼 대가였다. 우리의 공동명의 집도 팔렸. 법원 판결에 따라 지훈에게 30%를 나눠준 후 나는 남은 돈과 내 저축을 합쳐 조용하고 안전한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샀다. 나는 우리 모자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했다. 한동안 소란의 영향을 받았던 내 의류 공장은 다시 정상 운영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 발전했다. 내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높아졌. 많은 고객들이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나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복하여 나를 찾아왔다. 유라에 관해서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후 그녀도 그 동네에서 평온하게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피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민석 씨도 이혼 절차를 마쳤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가 되었다. 가끔 우리는 여전히 만났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큰 폭풍을 이겨낸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우리는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일에서 서로를 도왔다.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마음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 나는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아들과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있는 지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는 길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그는 후회와 교도소에서의 고통스러운 밤에 대해 썼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출소하면 우리 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편지를 다 읽었다. 용서? 아마 언젠가는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사랑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나는 편지를 열어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는 뒤에 남겨졌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내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미끄럼틀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마음속에 소박한 행복이 가득 찼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부유하거나 귀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하게 지내는 삶.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우리 모자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꾸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훌쩍 자라 늠름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특히 그림의 소질을 보였다. 아이가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을 보며 나는 아이의 영혼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았다. 내 의류 공장은 자체 브랜드를 가진 작은 패션 회사로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내게는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 내 삶은 이제 바쁘지만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이래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 나와 민석 씨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후 우리는 서로에게 동정심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와 나눔, 그리고 존중 위에 세워진 사랑. 그가 내게 청혼했고 나는 받아들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시끄럽고 화려하지 않았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파티였다. 민준이와 민석 씨의 아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가정. 가끔 나는 옛사람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지훈은 출소했다. 그는 도시에 남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살았다. 전 시어머니는 연이은 충격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졌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 않고 집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다고 했다. 아마 그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일 것이다. 유라는 멀리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다. 증오와 배신의 소용돌이는 마침내 끝났다. 각자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각자의 길을 찾았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로 소풍을 갔다. 따스한 황금빛 햇살 아래 잔디밭에서 뛰노는 두 아이를 보고 나를 위해 다정하게 사과를 깎아주는 남편을 보며 나는 온전한 평화를 느꼈다. 과거는 내게 사랑, 결혼, 그리고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쓰러졌었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 나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내게는 돌아갈 진정한 가정, 평화로운 안식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과 신뢰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인생은 비온 뒤에 마침내 무지개를 보았다.